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으로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안보 문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1일이었죠.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선언했죠. 북한을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9.19 합의에 대해 전면 파기를 선언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남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입니다.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북이 접경 지역에서 이 무장을 가속화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먼저 이 현재 남북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이 9.19 합의 전체를 이제 원천 파기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긴장 자체는 조금 고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애초에 9.19 군사합의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은 뭐 9.19 군사합의를 할 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그다음에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지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불리했던 부분이 바로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부분이거든요. 네. 예. 북한은 이제 정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허접한 무인기 말고는 없잖아요. 한국은 여러 가지 이제 정찰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북한으로 봐서는 이 정찰 자산들을 묶는 게 강자 묶고 두고 한국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북한으로서는 이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로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췄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이게 정찰 자산들이 전부 다 이제 통제되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전선 지역, 이북 지역에서 사실상 포획 문제라든지 방사포획 문제라든지 병력 이동 문제라든지 이것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9.19 군사합의가 파기가 된 게 우리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요. 사실상 이제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9.19 군사 합의를 지켜오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냥 뭐 포구 이렇게 개방한 것까지 이제 말을 한다면 한 3,400여에 북한이 이제 이걸 위반을 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아주 상당히 심각한 위반들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두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네. 드리면 작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북한은 해상 지역에서 해상 완충 구역이죠. 거기에 네. 포 쏘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 포를 쏘았는데 그 포를 이제 총 몇 발 쏘았는지 제가 일일이 한번 세어봤어요. 예. 세어보니까 1,300발을 쏘았더라고요. 이미 뭐 9.19 합의가 무색하다고 사실 우리가 그렇죠. 깼어도 했을까요? 무방할 판이었네요. 예. 그래서 방사포도 이제 10발 쏘고 그 중에서도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그 해상 완충구역에 15발을 쏘았고 그 중에 한 발이 울릉도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에 울릉도에서 경보 예. 내리고 뭐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는 이제 아마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북한이 5대의 무인기를 대한민국 영공으로 침투시켰고 그렇죠. 그 중에 일부가 서울 지역까지 와서 촬영을 예. 하고 돌아갔잖아요. 네네. 이런 이제 북한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이제 계속 지켜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가 결국 한국으로부터 정보를 획득을 해서 움직이는 표적에 대해서 그걸 때리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금가 옥조처럼 우리만 이거 9.19 군사 합의를 지키고 공중에서 이것도 지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근본적으로 그렇죠. 생긴 합의라는 거죠. 게 서로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우리는 파괴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시 중지시킬 것이냐, 네. 일시 중지시키되 어느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일시 중지시킬 것이냐, 네. 그렇지만 아예 무시할 거냐 이것 네. 가지고 상당히 그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나온 게 그냥 일본 효력 그렇죠. 정지. 그랬을 때의 제일 최선의 방법은 그래도 일시
정지를 하긴 하는데 공중에서의 이 분야에 대해서만 일시 정찰 감시에 정지를 하자. 대해서만. 네. 굉장히 고민한 끝에 이런 네.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는데 네. 북한은 아예 그냥 여기에다가 전면 파기를 선언한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정찰 위성이 사실 어느 정도 북한이 쏘아올린 게 어느 정도 성능인지 궁금하고 또 우리나라가 오늘 이 얘기가 전해졌는데 그 정찰 위성을 미국에서 또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북한은 이제 정찰 위성을 발사해서 일단은 발사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아갔고 이제 지구하고 북한의 간제수하고도 송수신이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정찰 위성 발사 자체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그 성능이잖아요. 네. 그 성능이 정찰 위성으로서의 그 기능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네.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작년도 12월 18일 날 북한은 이 정찰용 위성 시험용이죠. 시험용 그걸 쐈을 때 그때 이제 인천 지역하고 우리 한강이 나오는 지역하고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흑백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때 해상도는 20m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올해 들어가지고 5월 31일 날 1차 시험 발사에서 실패했고 예. 그리고 8월 24일 날 2차 발사에서 실패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해군이 이제 그걸 건져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2단 추진체도 건져 올리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탑재체도 건져 올렸는데 네. 그걸 이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 열어가지고 해체를 해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예. 그 과학자들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아, 왜요? 왜 깜짝 놀랐냐 하면은 이런 정도의 부품과 이런 정도의 케이블과 이런 정도의 장비 가지고 이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놀랬다는 아, 거예요. 너무 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렇죠. 떨어져서. 뛰어나서가 아니고 아.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탑재체잖아요. 네. 탑재체에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고급 카메라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그때 결론을 내렸는데 네. 해상도가 3m짜리예요. 3m면은 어떻게 되나요? 가로 세로가 3m 네, 정도의 그게 이제 크기에 하나의 식별할 점으로 수 이제 있는 나타날 수 수준인가요? 있는 건데요. 이제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3배 정도 되니까 300m거든요. 길이가. 아, 예. 그러니까 그게 3m라고 하더라도 점으로 나타나면 100개 정도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항공모함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 서브미터급 적어도 1m 이하가 돼야 이것이 정찰 위성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 한국이 반덴버그 우주군 미국의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펠콘 9에 실려 가지고 정찰 위성 1호 발사했잖아요. 예. 네. 그게 해상도가 30cm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렇죠. 한 10배 정도 그렇죠. 이제 북한이 쏘아 올린 수준과. 것을 지난번 것을 그대로 쏴서 올렸다라고 하면 3m의 해상도를 가진다면 예. 우리는 30cm니까 10배의 해상도고 그 정도가 돼야 이것이 정찰 위성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이제 이걸 공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항공모함 정도는 워낙 점으로 나타나서 100개의 점이니까 이게 항공모함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지만 예, 예. 이게 한 30cm 정도가 돼서 그 10배의 해상도를 가진다면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표적을 가지고 거기에 공격을 할 수 있거나 뭘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려워서 공개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개하는 순간 북한의 정찰 위성이 어느 정도 해상도를 가졌는지를 금방 알게 되거든요. 예, 예. 조작은 안 되나요? 혹시? 아, 지금 이제 북한이 공개하고 있는 거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노폭 그러니까 미국의 해군 기지예요. 네. 워싱턴에서 한 300km 이제 밑에 떨어져 있는 그 노폭이나 워싱턴이나 그다음에 하와이에 있는 공군기지나 그다음에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 이런 거 다 우리가 봤다. 네. 뭐 이거 내 김정은한테 보고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칼빈 스노까지 찍었다고 그렇죠. 한국 주장은 같은- 하고 있는데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사진을. 네. 근데 그 정도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그냥 공개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미 위치가 다 어디 네. 있는지 알려져 그 있기도 위치는 하고. 그대로 있는 거지가 예. 위치를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표적이거든요. 네. 움직이는 표적을 가지고 때려야 되는 거지. 아니, 고정된 표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네, 네. 게다가 이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굳이 자기네들이 이제 촬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특히 움직이는 표적에 대해서 그게 지금 한 번도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네. 아마 이거를 해놓으면은 그거 자체가 오히려 북한의 이 정찰 위성의 능력 정도를 알고 깔보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은가. 아마 자신이 있으면 할 거예요. 네.
수준이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공개를 그렇죠. 못하고 제가 볼 있다. 때는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30일에 북한에서는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았는데요. 이날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딸 김주애를 대동해서 시찰을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비행부대에 도착하시자 남다른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받아하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네, 북한에서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주애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버지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가죽 재킷 입고 선글라스 끼고 보란 듯이 이렇게 나섰는데 최근에 나온 사진이니까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후계자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저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김주애가 우리 한국 사회에 언제부터 알려졌지?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들 텐데 네. 혹시 기억나세요? 김주애가 언제부터 이게 텔레비에 잘 등장을 모르겠어요. 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제가 안 정확하게 나는 것 말씀을 같은데요. 드릴게요. 네. 네. 작년 11월 18일 아. 화성 제17형을 북한에서 발사를 할 때 예. 네. 그때 김정은이가 하얀 패딩을 입은 자기 딸 김주애를 손에 쥐고 네. 거기에 그 화성 17형 발사하는 장소를 오고 가고 하는 그 장면을 아마 보셨을 그랬네요. 겁니다. 그게 그래-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정확하죠. 안 됐네요. 지금은 이제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1년 이제 조금 더 지난 거죠. 예. 그 사이에 이런 공식 행사에 거의 뭐 열 몇 번 정도 네. 이 공식 행사에 나타났는데 공식 행사에 나타날 때마다 지금 김주애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있고 네. 김주애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도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아버지하고 둘이서 그냥 네. 아버지가 그냥 그 딸 예쁜 데리고 딸. 손잡았구나 네, 뭐 그 귀여운 정도 딸 정도. 생각하는데 지난번 구구절이죠. 북한으로 봐서는 정부 수립 기념일인데 예. 그때 이제 열병식 할 때는 주석단에 어. 김정은 옆에 앉았어요. 네. 앉았고 그때 당시에 북한군 최고 책임자가 옆에 와가지고 김주애한테 꿇어 앉아가지고 기숙말로 네. 얘기까지 영상에서도. 했단 말이죠. 예. 네. 게다가 이제 이게 지금 뭐 샛별 여장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샛별 여장군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도 샛별 장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지금 북한 사회에서 김주애를 김정은의 후계자, 네. 제 4세대죠. 네. 후계자로 이렇게 옹립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사실 나이도 어리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보다 더 경직됐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빨리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김주애가 10살이거든요. 2013년생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아마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인데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렇게 이제 띄우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김주애를 둘러싼 그러니까 김정은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김주애의 오빠가 있다 없다 있어도 병에 걸렸다 그래서 못 나온다 혹은 해외 유학 갔다 그리고 김주애의 동생은 있는데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른다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요. 그 설에서도 아마 김주애가 오히려 그 첫째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김주애를 이제 4세대 이런 후계자로 옹립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서두르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사회는 한국 사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버전 2.0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독재 체제의 국가이지만 또 봉건 사회 국가잖아요. 네. 남자 중심의 또는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국 국가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정은 다음에 여성이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고 하면은 이 북한 사회 주민들한테 일찍부터 계속해서 이제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뭐 우리 익숙해지도록 흔히 이제 또 노출을 많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벌써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스라이팅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군 장군들을 포함해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 김주애를 대하는 그 태도들 이렇게 예. 사진 찍혀서 나오는 것을 보면 처음 나왔을 때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일찍이 좀 공개를 하고 이제 확실히 북한의 다음 이제 세대의 주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북한에서 여성 지도자라 아직으로서는 조금 선뜻 상상하기가 힘든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침에 듣고 저도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꼼수 쓸 줄은 잘 몰랐죠, 사실. 아닙니다. 우리 원내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도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로 면직 처리를 할 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저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취임한 이후에 3개월여 만인데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본회의 탄핵 표결을 6시간 정도 앞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상을 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한민수 대변인님은 예상하셨나요? 저희들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게 한 1, 2주 전부터 돌았습니다. 본인이 전격 사퇴할 것이다.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기자들도 문의를 저 대변이다 보니까 많이 왔었어요. 그 이유는 본인이 뭐 특정 방송사긴 합니다. YTN이나 연합뉴스 TV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다음에 네. 지분 구조를 바꿔놓고 아예 탄핵 소추 전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네. 근데 일단은 본인이 방송 인터뷰에 가서 그럴 가능성 없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뭐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원내 지도부도 들었고 대변인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들한테 얘기는 그겁니다. 국정이 장난도 아니고 정말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는 거죠. 아니 보십시오. 저는 지난 10월 11일 강서 보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겠다. 김기현 대표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에 민생법안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500개가 넘습니다.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안 관련된 것도 있지요. 미세먼지 있지요. 서희초 문제 때문에 교권 확립하는 민생법안도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민생법안들이. 네.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법안도 있고요. 그런데 그 법안들을 지난 11월 23일 본회의가 잡혀있는데 당시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올라올까 봐 그랬어요. 법사위는 지금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는데 열질 않습니다. 예산심사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저는 정치부야도 오래 했고 당에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야당의 발목을 잡는 여당은 처음 보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예산심사 안 하죠. 법안 500개를 묶어놓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꼼수로 탄핵안이 발의가 됐는데 상정이 됐는데 이거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네.
이동관 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판은 헌법재판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어쨌든 자리에서 결론적으로는 물러났으니까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못했죠. 그러니까 이 탄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라리 정말 그러면 집권당에서 이 민생 법안들 중요하니까 이동관 위원장 그 전에 사퇴를 시키던지요. 이미 이게 발의가 되고 상정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거의 뭐 이거는 뭐 집권당에서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꼼수라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저는 적어도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까지 이상한 수를 써서 만들어 놓고 무슨 민주당이 허를 찔린 것처럼 또 뭐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국민들 보실 때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용산에서 하명하면 다 그걸 따르고 그 한 사람 구하겠다고 예산도 새 예산도 심사도 안 하고 민생 법안도 처리도 안 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안을 민주당이 발의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으면 별 문제될 게 아니다라는. 아니, 차라리 입장이신 그게 건가요? 낫지요. 만약에 민생 법안이라도 정말 처리를 하고 네. 예산 심사라도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그러면은 11월 23일 날 본회의 열어서 법안 청구를 시켰어야죠. 근데 마치 본회의 열리면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탄핵안 처리할까 봐 지레짐작하고 다 막아왔습니다. 네. 근데 그거 실제로 탄핵안이 올라오니까 바로 정말 말씀대로 6시간 전에 사퇴를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이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수용을 했습니다. 바로 수용을 했고 또 어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 시장님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서는 질문 드릴게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예, 그러면 사실은 지도부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요, 정치적 말장난으로 하자면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네. 숫자의 힘으로 모든 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다른 민생 법안과 국민을 위한 국민인복에 그렇게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거 하나도 없어요. 거의 전부 정치 공세, 네. 그다음에 대통령 망신 주기, 그리고 정부 여당 흔들기, 거의 그런 식으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숫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무소불위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의석수에서 절대적 열세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탄핵이 우선 처리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소한 5, 6개월 이상을 갖다가 국가의 중요 기관이 셧다운 상태에 이르게 돼요. 네. 그럼 그 셧다운 상태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예.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숫자 많다고 해서 뭐든지 밀어붙인다는 거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그 방통위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뭐 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탄핵이 되고 나면 최소한 정지가 6개월 되니까. 걸려요. 최소한 6개월 걸리는데 그럼 6개월 동안 국가 중요 기관을 마비시키는 것이 그럼 꼭 옳으냐? 생각해볼 문제예요. 지금 한민수 대변인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진작에 자진 사퇴를 했으면 뭐 민생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연기될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이거는 또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끝까지 협상과 타협을 하고 싶었겠죠. 저는 뭐 구체적인 그 협상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정상적이고 원만한 여야 대화를 해보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거기에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벽을 느꼈다면은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별로. 네, 이거를 박찬원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이동관 위원장의 결단이었다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방송을 장악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서로의 주장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주장으로 반복되는데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동관 위원장 임명 때를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당시의 야당과 언론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되면
굉장히 큰 논란이 있을 거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했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위원이 2명밖에 없어요. 예. 5명 위원 중에 2명 있는데 YTN 매각하고 연합뉴스TV 매각한다 그러고 KBS, MBC 이사진들 해고하고 누구나 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말씀하실 때 뭔가 서로 간에 어떤 대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이동관 위원장 들어와가지고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KBS 이사, MBC 이사 잘라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 그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다 돌아갔습니다. 예.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들 임명도 안 했어요. 자, 이거야말로 일방적인 독주죠. 이걸 어떻게 견제합니까? 그럼 국회가 가진 힘이 없어요. 국회가 가진 힘은 경고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결국은 반대했던 인사임에도 인사였는데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론의 역풍에 맞았고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한 경고로서 탄핵을 꺼내든 건데 탄핵을 꺼내들었으면 네. 사실은 본인이 이런 아까 조광한 전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의 그런 공백을 생각하면 예. 대통령에게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사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그 사이에 국회에서 뭐 소위 대치 국면을 만들고 지금 연말에 예산을 논의해야 될 국회 시간을 한 일주일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지금 탄핵 절차로 가게 되면은 6개월이나 비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더 이제 방통위 그렇죠. 그런 기능을 점에 할 수 없는 그렇죠. 시간이 그런 점에 길어진 거 아닌가요? 있어서 애초에 이동관 위원장 임명 때부터 우려되던 일이었는데 네. 결국은 그렇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송 개편, 언론 개편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벽에 부닥쳐서 야당의 경고에 결국은 이제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건 뭐 결국은 저는 자진 사퇴는 결국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국회에서 또 싸우는 거 국민들 보면 인상 찌푸리시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자진 사퇴를 잘하긴 했는데 네. 참 만시지탄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송태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어쨌든 이제 사인은 수용이 됐고 네. 그러면 이제 후임자는 또 누가 거론되는지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임명이 되고 나면 민주당하고 또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있지만 아직은 뭐 하마평에 불과하고 네. 구체적인 인물군이 나오는 건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미 뭐 공언했지 않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제2, 제3의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광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그 절대 다수의 국회 의석을 국정 마비를 위한 그런 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탄핵안 자체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고 직무상의 문제이거든요. 네. 지금 그런 그 내용상에 있어서 위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도 국회법 92조 2항 90조 2항 92조 93조 이 국회법을 갖다가 지금 무력화시키는 그런 절차적인 모순과 문제가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유권 해석을 정파적으로 한 것은 큰 문제고 이건 헌정사에 남을 일이다 하는 것이고 그 목적 자체가 지금 방통위원회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을 마비시켜서 현재의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방송 상황을 갖다 그대로 유지해서 그걸 총선에 유리하게 가겠다 이런 정략적인 판단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법상의 법률상의 중대한 위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헌재에서 그것이 기각되고 문제가 되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 6개월을 마비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네.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민주당에서는 뭐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표 수리를 하지 말고 네. 민주당의 탄핵 절차를 좀 밟아서 뭐 국회 헌법 절차를 좀 밟아 나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약에 탄핵 절차를 하게 되면 지금 절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지금 탄핵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헌재에서 결정하기까지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금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167일 갖다 국정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다시 말해서 위원회제로 유지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독임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장관이 없는 경우는 차관이 대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2명밖에 없는데 만약에 한 명이 직무가 정지가 되면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또 공직자로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 개혁이나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직자가 당연히 결단하죠. 자기는 억울하고 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동관 공동통신위원장이 희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사사건건 지금 국회 권력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지금 한 대변인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좀 여러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으로서 숫자를 앞세워서 뭐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또 탄핵안을 남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지금이 여수야대가 맞습니다. 여수야대에서는 저도 취재도 오래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야당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나 손을 내밉니다. 아마 두 분도 다 아실 거예요. 내밀고 설득하고 스스로 좀 모욕감을 느끼더라도 야당에게 손 내밀어 도와달라고 합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1년 7개월간 야당 한 번이라도 만났습니까?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뭘 협상의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했습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여당이 여당답게 행동을 했다면 용산 대통령실 설득을 했으면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강서 부선 이후에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민생 법안을 예산을 잡아놓는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방통위원장 하나 살리겠다고.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5명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왜 지금 2명 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위원장, 부위원장 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얘기대로 우리 당에서 민주당 추천 몫으로 국회에 통과시킨 분을 대통령이 8개월 동안 임명을 안 했어요. 결국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5명 운영하는 걸 2명이 한 다음에 속도전으로 계속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법과 탈법적인 안들을 계속 의결했습니다. 네. 거의 합의제를 독임제처럼 운영을 했어요. 아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없다고요? 한번 찾아보고 나오세요. 헌법에 있는 언론, 검열 이 부분을 위반해가지고 방심위 직원들도 그 기관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심의센터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정권이 바뀌면. 법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민주당 욕을 하시는데 이게 탄핵은 삼권 분립 국가에서 국회에 분열된 권한과 권능입니다. 그거를 적법한 절차, 다른 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만 빼고는 모든 야당이 모여서 180명의 의원들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 탄핵도 한 거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맡겨놓고 본인들이 억울하면 헌재 가서 받아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게 마비됩니까? 부위원장도 있고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들을 임명하면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공개 일정을 연속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번 주였죠. 엑스포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어려울 거라고는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많은 표 차이가 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는데. 네, 마지막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어려울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이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날 줄 몰랐다. 송태현 교수님, 네.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됐건 이 외교전에서 전략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 그 엑스포 관련해서 좀 저희들이 좀
늦게 뛰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서부터 부산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추진하던 것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좀 더 그것이 쌓여가지고 이번에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가 이제 미리서부터 선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후발주로서 한계가 있었고 또 국제 정치가 정말 현실적으로 실리 외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런 틈바구니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략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돈 외교가 되다 보니까 사실 내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파악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것은 이제 책임 소재는 가리되 그러나 이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외교력이랄지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엑스포나 국제대회가 한 번에 결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한 4번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재도전해서 성과를 이뤄내는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좀 더 신장해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키우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면 네.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창환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자면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 보고를 한 참모진을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뭐 그거에 대한 연장 조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석 전원을 교체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물론 총선도 앞두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제 행사 유치전을 뭐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렇게 대패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왜 아까 뭐 홍준표 시장 얘기했지만 저는 2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정말 무능력하구나. 또 하나는 왜 거짓말까지 하지? 이걸 동시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늦게 뛰어들어서 사실은 국제 행사 사실은 유치했어도 잼버리처럼 잘못 운영하면은 큰 손실이 생기는 게 국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네. 늦게 해서 못했다, 뭐 사우디가 돈 많이 써서 못했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투표하는 당일날 아침에 여당 인사들 여권에서 용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차 투표까지 가서 역전을 노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안 오니까 우리 역전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탈리아가 받은 표가 17표, 우리가 받은 표가 29표입니다. 얼굴에 후끈거리를 창피한 거예요. 야, 어떻게 도대체 상황 인식이나 아니면 외교 정보라든지 이 정도까지 표 분석도 안 되고 상황 분석도 안 됐나? 아깝게 대패했다면 정말 국민들이 다음에 정말 또 밀어서 부산 엑스포가 꼭 유치되도록 하자. 우리 그런 경험 많아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이야기하고 현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물론 늦게 출발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투표 당일까지도 사슴을 말이라고 얘기하는 지록이마의 보고들. 그거 누가 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대통령에게 그런 거짓말 보고를 한 거고 국민들 앞에 그렇게 오늘 투표에서 우리 역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완전 이건 코미디예요. 이런 코미디를 누가 어떻게 지금 용산인지 아니면은 뭐 국정상화실인지 아니면 엑스포 조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보고를 한 사람은 정말로 상황 인식과 정보 능력이 제로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부터 해고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럼 대통령이 오직했으면은 이제까지 이태원도 사과 안 하고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 사과 한 번도 안 하신 분인데 이렇게 얼굴 후끈거리는 결과 나오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까지 했어요. 누구나 국민들이 참 진짜 한숨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 아니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뭐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국정 대전환 이게 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정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인물들을 싹 갈아서 네.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 이거 자체는 저는 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네.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서 좀 국정이 좀 쇄신되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참 실망만 안겼는데 네. 좀 기대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광환 전 시장님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또 이르면은 개각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런 국면을 좀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위기 생각하세요? 쇄신은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요건 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예. 이게
이제 그 여당의 대표와 야당의 대표가 서로 대자하고 대화를 풀어나가면 참 좋은데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지만 그 우선 일단 그 다수당 야당의 대표가 중요 범죄 혐의 피의자예요.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사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를테면은 토착 비리 같은 사건인데 그 대화를 하는 것이 정말 그게 쉬울까 이런 점이 하나 있고 아까 그 탄핵에서 검사 2분 탄핵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한 분은 재판 중이고 한 분은 수사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탄핵을 해요. 숫자의 힘을 앞세워서. 이건 뭐냐면은 그 이정섭이라는 그 분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검사였잖아요. 네.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 수사하면 가만히 안 둬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한 으름장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상 비정상적 상태의 그 이 진행이라고 우리는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가 개각을 이제 이제 교체를 갖다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요 대목에서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이 청문회 유능한 인재를 모셔가지고 정말 탕평 인사 내지는 이렇게 하면 좋죠. 예. 근데 거의 그 국회에서 이 국무위원회에 대해서 망신주기용 그다음에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모욕을 주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 잡을 것이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 국정의 효율성과 노력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점이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산 엑스포 문제를 차분하게 분석해봐야 되는데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했다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했다면 예.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것이고 네. 예측이 참 잘못됐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그 역량의 문제를 갖다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온 건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있는데 심정 한 말씀 해주시죠.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위증교사로도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아니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다 대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발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태영 교수님. 이번 대장동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재판부의 판단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판단? 일단 유동규 씨의 그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가 진정성과 진실에 가깝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면서 이재명 대표의 자칭 최측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5년형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어떤 진술의 증거를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의혹들 수사 내용들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또 유동규 씨와 관련된 지금 주요 증인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하고 대장동 문제하고 또 다른 여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향후에 이제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갖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내용을 지금 치르고 있을 것이 뻔한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판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미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민주당 내부에서 회의론이 등장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책임원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추측도 해보고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얘기 잘 들으셨죠? 이런 뭐 내용도 있고 뭐 회의론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송 교수님 얘기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일단은 그 변호인들 좀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나와서 그 전에 그 선고 전에 변호인들이 한 변호사가 김영천 부원장의 네. 방송 가서 한 내용도 봤어요. 네. 기사로 봤는데 나는 무죄를 자신했는데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 자체는 뭐 불법 정치자금, 또 하나는 뇌물인데 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그 변호사들 몇 분하고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원래 전직이 기자였으니까 취재를 예. 해봤는데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 1심 재판이 징역 5년에 실형을 내린 거 그 자체야 뭐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2심 있고 3심이 있으니까 저는 김영천 부원장의 변호인들이 본인들이 그동안 주장한 것처럼 그걸 또 입증하면 될 겁니다. 예. 그럼 2심에서 뭐 무죄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건 있답니다. 그 다른 제가 취재한 몇 명의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한 이처럼 물증이 거의 없고 진술이 유일할 때는 그 진술의 신빙성 이번에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모두 또 신빙성은 인정한 게 아니에요. 예. 판결문을 보면은 가령 뇌물에서도 일부는 유죄를 주면서 일부는 무죄를 내립니다. 예. 그게 유동규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심경의 변화랄지 유동규 씨의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다. 판사가 또 얘기를 해요. 네. 하면서 개별적으로 이제 진술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취재한 변호인들은 그런 경우는 좀 이례적이라고는 하긴 합니다. 진술에만 의존해서 재판부가 아니 진술을 가지고도 신빙성이 있으면 채택을 하는데 예. 사안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취사 선택하듯이 하는 경우는 어떤 많지는 건 않대요. 신빙성을 인정해주고 그렇죠. 어떤 거는 신빙성이 없다 그건 뭐 판단하고.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니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한 군데가 깨지면은 예. 다 배척을 하거나 아니면 모두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처럼 이제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는 배척한 경우는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변호인 측에서는 김영천 부원장 측은 아마 무죄를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다퉈볼 문제가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이랄지 이제 패널 중에서도 보수 쪽 패널이 야 이건 이재명 대표에 이제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막 하면서 많은 관측들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이럴 때는 그러면 김용천 부원장이 이번에 무죄를 받았으면은 와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 이제 대장동 재판도 끝났네 다 무죄겠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분들 그렇게 했겠어요? 안 하죠. 그분들 이거 별개 사건이야 무슨 소리야 이재명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받아봐야 알지요 이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배임 혐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영향은 어떤 식으로 줄지 몰라도 네. 재판은 달려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재명 대표 측도 잘 준비하면 되는 거고 김영천 부원장도 2심을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도한 정치적, 정쟁적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보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 그리고 함께 기소가 됐던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돈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자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에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이 판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제 그 기소를 조금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검찰이 법 적용을 갖다 잘 못했다는 건데 이 사안은 뭐 여러 가지 말장난을 할 수 있고 변명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김만배나 남욱이 이런 사람 이분들이 자선 사업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액을 갖다 줬어요. 갖다 준 건 틀림없어요. 안 받았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액의 돈을 갖다 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이제 1심의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1심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그저 이 하나의 해석이고 현상일 뿐이죠. 이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딱 그거예요. 4명이 자살했어요. 이게 이제 유동규 씨가 몸통이라고 우리 이재명 대표를 몸통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핵심 측근이었고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네 분이 자살을 했고 예, 자살이라는 표현 대신에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예. 예. 극단적 선택이 좋네요. 네. 네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본인이 주장하는 최측근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네. 입으로.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실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분이 여전히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향후 수사로 결국에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야 그 되겠죠.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짚어주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 증거를 또는 핵심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 중이 6분인데 네. 4분은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2분은 입을 꽉 다물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게 진술만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 우리 재판장께서 판단하실 때 여러 정황 증거를 갖다 제시하셨어요. 여러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정황 증거가 조금 확신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못 내리신 거고 네. 정황 증거와 증언이 일치해 가지고 확신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이게 판단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건 그 2심을 가더라도 네. 이 결과가 변화될 가능성은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 관련돼 갖고 지금 이동규 법무부장 혼자의 진술이 아니라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남욱이나 정민용이나 이런 분들의 그 구체적인 어떤 방증의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입체적인 어떤 증거의 그 뭐랄까 어떤 확정을 일치성?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확정을 하고 이렇게 중형 5년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재판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진 않았었는데 박정환 교수님, 사실 어쨌든 재판부가 판단한 거는 그 불법 자금 중에 일부가 실제 대선에 쓰였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제 남욱 씨에게서 나온 돈이 건너 유동규 씨가 전달을 김용 씨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습니다. 물증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뭐 시연을 하는 거 네. 우리 과거 현금으로 뉴스에서도 뭐, 많이 네. 봤었습니다. 네. 그런데 총 9억 원이 전달됐다라고 이제 그 법원에서는 봤고요. 그 9억 원 중에서 6억 원이 정치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천만 원은 소위 말하면 뇌물을 받은 걸로 보인다. 네, 이렇게 7천만 원. 네, 7천만 원은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그 6억 원이 이제 정치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전해진 시기가 대선 경선 시작 시기하고 맞물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불법 정치 자금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아까도 한민수 대변인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밝혀지지는 그렇죠. 않았습니다만. 이게 이제 유죄가 나고 예. 최종심에서 유죄가 날 경우에는 네. 소위 말하면 그동안에 검찰이 아까 이제 대장동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배임을 걸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배임을 할 때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6억 원이 만약에 불법 정치 자금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대가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6억 원에 대해서 정치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 이 부분이 이제 법원에서 언급한 부분은 네. 향후 2심 또는 3심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나 김용 씨 측에서는 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느냐? 네. 김용 대표 측은 김용 씨 측은 뭐 이론 한 푼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당시에 소위 정치자금 모금을 하면 네. 뭐 며칠 사이에 20억이 모였는데 내가 왜 6억을 받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김용 씨한테 6억 원이 간 것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려졌지만 그럼 김용 씨가 받은 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쓰였다라는 게 또 법원에서 또 한 번 입증돼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도 이제 굉장히 험난한 법리 싸움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재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이 부분이 흘러갔을지 또 이재명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을지 이 부분을 이제 규명해야 되는 게 숙제로 남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정상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로도 좀 번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퇴 여부를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지요. 저는 이제 일찌감치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문제 때문에 이 재판을 일주일에 3번씩 받아가면서 총선을 지휘하는데 어렵다. 그러니 당대표에서 좀 물러나시고 선당구사를 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걸 뭐 의원들이 연명을 한다고 그래도 예. 그거는 절차에 보장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죠. 예. 네, 이재명 대표의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실제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왕 대표님? 뭐 이번에 그 김용전 부원장의 1심이랄지 이런 부분 가지고 예전에 얘기했던 대표의 검찰의 리스크죠. 그런 부분들이 불거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전 부원장 1심을 받았는데 본인들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심 잘 준비해서 또 무죄를 받아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절차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신 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인식이 당 지도부나 민주당 전체와 정말 한 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이런 폭주를 하게 되면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진단을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검찰권의 남용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도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승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사와 국민들께 죄를 짓는 정말 퇴행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절박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민주진영, 특히 민주당 중심의 우리가 선거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힘을 모으고 네. 하는 그 과정에서 하신 말씀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속정 교수님, 이재명 대표 사퇴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신당 창당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그 목적은 뭐가 있겠습니까? 차기 대선에서 후보가 되고 대통령 당선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되죠. 지금 사법 리스크를 잘 방어해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 그래서 사법 방해가 됐든 어쨌든 간에 다음 대선 때 주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후보 자격이 가능한 문제. 또 하나는 정권 교체를 지금까지 정권 교체가 됐을 때는 전 정부의 실패가 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위한 그런 활동 두 가지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당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다음 대선 때까지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그 판단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때까지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김용 재판을 통해서 불거진 문제 또 하나는 지금 위증 교사 혐의가 지금 같이 병합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제 단독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부분이 있고 네. 또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도 대부분 이제 종결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난 다음 그 총선 전 내지 총선 전후에까지 이 두 가지 사안은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정치적인 포텐셜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안정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 비주류나 비명계에서는 사퇴를 해서 민주당을 살려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요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어떤 소위 말해서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계속될 것이고 그 결과가 잘 타협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마 분당의 길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네. 그 분당의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당 시나리오상 있을 수 신당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총선을 이제 4개월 앞두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자주 진행되는 게 있죠. 출판 기념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연일 출판 기념회에서 막말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방울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울 있잖아요. 근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뭐 이낙연 총리, 또 무슨 뭐 비서관들, 장관들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 여성의 그 결기, 그 결단을 수렴하지 못한 게 지금 이 윤석열, 이 검찰, 이 독재주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우리 모두가 속죄해야 돼요. 이런 건박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리며 국회에 와서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는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낮은 자세,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처음 영상에 나왔는데 조 시장님, 사실 네. 이번 방울 논란은 또 정치인이 아니고 성직자가 또 이렇게 네. 이야기하신 거라 더 좀 네.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 사람들이 막말을 너무 거침없이 하니까 본인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죠. 그런데 지난 18개월을 보면요. 이건 순전히 그 대한민국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예요. 그 과정에서 모든 막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엔 이재명 대표. 그렇죠. 기승전 이재명 대표인데 이게 뭐냐면은 막말도 끝판왕이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 과거에 했던 막말은 아마 지금까지 막말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의 그 상상을 초월한 막말인데 네. 이런 이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성의 마비가 있지 않나 지금 그 민주당의 그 소속 몇몇 의원들과 그 민주당 그 지지하는 그룹 속에서 이성의 마비 이거 약간 정신적 흥분 상태. 그러니까 그런 막말이 그냥 거침없이 튀어나온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요.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을 아직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성적 마비 상태와 정신적 흥분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그 입에 담지 못할 막말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박정환 교수님. 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막말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막말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촛불 집회나 아니면은 광화문 집회에서 막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당시의 분위기, 국민들이 그 막말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고 공감을 한다면은 그건 막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정치적 언어입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시기에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막말이에요. 지금 송영길 대표의 저런 발언이나 지금 민주당 최근에 나온 발언들이 막말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분노의 언어, 지지층의 언어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런 식의 막말은 문제가 있다. 네. 그런데 앞서서 함신부님의 얘기는 이게 취지가 그 추미애 장관 그 장소가 추미애 장관 출판기념회예요. 추 장관 애칭이 뭡니까? 추장군이에요. 추장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성 비하 단어다 이러는데 추미애 장관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을 비하하거나 격하하려고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축혀 그렇죠. 축혀 세우려고 하는데 표현이었는데? 취지가 그거였는데 표현이 잘못된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싸집어서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막말들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중도층의 언어가 아니라 지지층의 언어, 분노의 언어만 내뱉고 있는 것은 결코 총선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우리 정치를 갖다가 품격 있는 정치를 만드는데도 지금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소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였잖아요. 과거에. 지금은 민주당에 안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발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승부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혁신위원회 활동이 이뇨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자신을 추천해달라. 이 답변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달라고 했었는데 얘기한 지 2시간도 안 돼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기현 대표 아주 단칼에 거절을 했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은 이 안을 김 대표가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했을까요? 송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혁신위원회 그 활동 연장선에서 공심위원장까지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처음에 혁신위가 출범할 당시에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부여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혁신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요구할 때 종합적으로 이것을 의견을 내주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혁신위 입장에서는 2달간의 활동 기간 내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그 스케줄상의 문제, 그리고 당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총선 승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인요한 그 혁신위가 내놓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 그 혁신안을 제대로 추진해야지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다시 말하면 혁신이 안하고 총선 승리가 등식화된 부분에 대해서 당내 공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당의 공천 과정이나 혁신 과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내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은 여야 간에 지금 정기국회에 핫하게 지금 좀 대립구도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쟁점 법안에 대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여야 간에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그 과정에서 지금 여소야대에 아주 숫자가 많이 차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려면 완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현역 의원들의 거취를 자꾸 압박하는 부분은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하고 당 지도부하고의 총선 승리를 위한 충정이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잘 당의 개혁과 공천 과정에 내재화시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정환 교수님, 그 인요한 아까 위원장의 이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혁신위원장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내가 출마를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주 있었나요? 저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원래 혁신위는 사실은 이제 하고 나면 다음 총선이나 이런데 이렇게 그 비례대표를 받거나 또는 출마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는 뭐 일절 그런 걸 안 하겠다라고 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의 이 자기 서대문 출마 포기 이 얘기는 좀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물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출마 이거를 누구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떠오르지 않았던 인물이잖아요. 생각도 안 하는데 먼저 얘기를 꺼낸 근데 건가요? 가능성은 굉장히 있었어요. 얘기는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진정성을 하기 위해서 불출마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공천위라는 게 사실은 자리 선거의 가장 요직이거든요. 사무총장 왜 되려고 그럽니까? 당 사무총장 왜 넣고 싸웁니까? 공천권 가지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장 하시면서 공천위원장 달라 그러면은 싸움 한 번 없이 이 공천권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본다면은
이 얘기도 안 먹히고 저 얘기도 안 먹히니까 마지막으로 비대위에 준하는 이런 권한 줘라 이런 건데 결국은 뭐 본인의 의도는 순수했으나 정치 메커니즘 또 정치인의 언어로 본다면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구조 아니었느냐. 네. 그리고 설사 만약에 인유한 위원장이 이 얘기를 꺼낼 수 있다면 용산에 만약에 뒷받침이 있었다. 예. 그러면 저는 뭐 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용산이 이제 인유한 위원장 밀어주기를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 혼자서 그렇죠. 생각하고 지난번에 결정한 내용이라고 하죠. 그 지도부 용퇴 또는 불출마 이 얘기 나왔을 때는 그 용산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대통령이 밀어붙일 동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 나왔던 엑스포 이 광탈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누르면서 소위 고집을 피울 자신의 어떤 총선 전략을 이끌어 나갈 지금의 어떤 그 여지가 줄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혁신위가 뭐 힘을 쓰거나 또는 뭐 대통령이 소위 정치 혁신을 당내에서 밀어붙이면서 세대 교체를 갖다가 강하게 추진할 동력이 과연 지금 있느냐. 네.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의문점이 드는 상황 아니라 싶습니다. 네, 조 전 시장님, 인유한 위원장의 얘기는 지도부에서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니 그게 진심이라면 공천관리위원회 자리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혁신위에 대한 진심이 있었던 건지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지지 않을까요? 임명권이 전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권과 임명권은 다른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유한 위원장께서 네. 그냥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청년이세요. 보면 이게 혁신은 이상입니다. 혁신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메시지고 네.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제 그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혁신과 그 총선 전략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인 것이죠. 네. 그 속에서 이 내년에 치루어지는 선거가 네. 그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이상적으로 치러질 수가 없어요. 모든 선거가 현실인 거거든요. 네. 그 현실적인 수많은 요소들을 감안해 가지고 전략을 내세우고 좋은 인재를 내세워야겠죠. 다만 저는 인유한 위원장께서 지금 현재 국가가 처해져 있는 이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이제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최대한 승리하기 위한 당신의 그 어떤 순수한 열정을 네. 그 표출하신 건데 그것도 이제 요구한 여러 혁신안들이 이 국회 상황 그리고 총선의 그 이 시간표 이거에 따라서 시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진 그다음에 이제 핵심 그 뭐 저기 불출마 이런 것도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예. 이상은 그렇게 가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 현실적 시간을 맞춰가지고 인유한 위원장께서 충정을 가지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이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겠죠. 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수많은 그 건의와 그 수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아주 이 고민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본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MBN 뉴스와이드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